이제 저희도 40대 중반을 바라보는지라 노후에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주식이든 뭐든 알려주시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네. 자,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출발이 노후 대비라고 해가지고 뭘 특별히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연금저축 계좌를 잘 떠올리실 텐데 네. 연금저축 계좌는 마침 맞게 그때 쓰면 혜택을 주는 계좌일 뿐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절대 모르죠. 그쵸. 중간에 무슨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지금 최대한 많은 돈 저축하고 최선을 다해서 불리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머니인사이드 돈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똑같이 해주시네요.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리 부부님의 리리 사연이고요. 부부님. 40대 중반 부부 노후 준비가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노후 준비. 진짜 걱정이에요. 노후 준비. 전 벌써부터 걱정인데. 가보도록 왜 할게요. 고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부부입니다. 저희의 고민은 외벌이 400만 원 수입으로 고정비, 생활비, 식비를 하면 거의 지출이 맞아떨어져서 저축할 돈이 없어서 노후가 걱정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2009년에 결혼해서 둘 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22년도까지 맞벌이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저는 출산휴가 1년을 제외하고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나 봐요. 네. 아이가 돌이 지난 2015년쯤 저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애사심과 그 일에 대한 보람이 너무 컸어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도 못 봐가면서 평일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일에 몰두해 살았습니다. 엄청 열심히 일하셨네요. 그 시기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요. 시어머님께서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이때는 벌이가 좋았던 터라 월 평균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 육아 비용으로 월 200만 원씩 드렸습니다. 이때 지금처럼 알뜰히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히히,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유유. 저희가 돈을 좀 모을만 하면 시어머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고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단위의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어머님의 빚 변제를 위해 아파트 대출도 추가로 받았던 적이 있고요. 해당 대출은 현재 다 갚았다고 합니다. 사실 전 제가 여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자식된 도리로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전부 빌려드리며 지내왔습니다. 빌려드린 돈 받을 생각도 없고요.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또 큰 돈이 필요하시게 됐고 결국 남편이 재직 중이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어머님의 빚을 갚아드렸습니다. 이야. 단위가 굉장히 컸나 봐요. 허허. 뭐죠? 어머님이 뭘 그러게요. 하셨길래? 저에 대한 미안함, 어머님에 대한 원망 등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고 이참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3년간 제가 외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도 남편이 직접 육아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럼 남편이 지금 쉬고 계시고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랬고요.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해 그 이후로 어머님과의 연은 끊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내오다가 작년에 제가 회사의 부조리함을 더는 못 견디고 나오게 되면서 생활이 급 어려워졌네요. 남편도 바로 재취업을 한 게 아니었어서 2개월 동안 소득 없이 지내다 남편이 재취업에 성공을 한 후 저는 전업으로 돌아가고 지금의 생활비 루틴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남편분께서 돈을 벌고 계시고 아내분께서 전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평소 돈터뷰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시청 중에 학자금 대출처럼 특정 대출을 길게 끌고 가도 된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요. 현재 저희가 가진 대출이 있는데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대출이 있다면 그걸로 갈아타고 매월 대출금으로 나갔던 고정비 중에서 일부를 주식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이제 저희도 40대 중반을 바라보는지라 노후 준비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큰 경제적 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노후에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가로치고 주식이든 뭐든 알려주시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네. 남겨주셨고 많은 분들이 보셔서 사연을 보내는 게 좀 걱정되고 무섭기도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저희 가족의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임민수 아나운서님, 김현우 소장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어요. 이게 첫 단주가 조금 잘못 깨지긴 했네요. 이게 부모님이든 누구든 개인 간의 돈을 빌려준다라는 건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빌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되게 이제 마지막인 거죠.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으니까 네. 개인적인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그 많은 노하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야,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간
떼일 받는다. 확률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안 빌려준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건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간의 돈 거래, 이거는 당연히 돈도 못 받고 결국 이제 말로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절연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돈이 많았으면 절연을 안 했을 것이냐? 그건 또 모를 일이거든요. 이거는 아예 처음에 돈을 안 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쵸. 돈 거래를 안 하시는 게. 그게 그나마 조금 덜 싸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그러고 말아요. 네. 그냥 서운한 말 몇 마디 하고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오고 가면 이걸로 끝나지 네, 네.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될 건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뭐 가족 간의 돈 거래 그게 잠깐, 잠시, 소액 이 정도는 없어도 돼. 일회적인 뭐 이런 거라면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늘 부족해서 뭐 얼마 빌려줘 이런 거 아니면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뭐 빌려달라고 하는 거면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돈 잃고 사람까지 잃어요. 네. 돈 잃고 사람까지 잃고 문제가 이제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빌려 가셨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안타깝네요. 이게 자식된 도리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라는 거.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건 당연히 감사한 거지만 맞아요. 이렇게까지 나의 생활을 헤쳐가면서 우리 가정 경제를 무너뜨려가면서 빌려주시는 것까지 가족 이 도리는 아니다. 네. 혹시나 이거에 대한 뭐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더 못 빌려줘서 있다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진 게 조금 뭐 마음이 불편하다거나라고 한다면 그러실 것까지는 없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돈을 혹시 가족 간에 거래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근데 어차피 맞아요. 뭐 벌어질 일이니까 지금부터 그걸 만회를 해야죠. 만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어떤 상태인지 보겠습니다. 네, 자. 사연자 부부의 현 저축 투자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5평형 자가 가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현 시세 2억 후반에서 3억 초. 2014년에 구입을 했고요. 당시 1억 3천만 원 대출을 낀 1억 9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합니다. 3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현재 4.05%. 구매 당시 20년 된 구축 아파트였어서 지금은 30년이 넘어 단지 리모델링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15년 원리금 균등 방식 2029년 종료. 현재 남은 대출 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벌써 다 갚고도 남았을 금액이지만 중간중간 시어머님 해드린 돈, 아버님의 신차 구매, 해외여행 등 아직 대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예적금이나 비상금은 따로 없다고 하고요. ISA 계좌 100만 원 있다고 합니다. 나스닥 100, S&P 500 투자하고 있고요. 연금저축도 계좌는 일단 개설을 해놓았지만 입금을 할 여유돈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생각하는 이유는 예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서 이쪽은 잘 모르지만 모르면 무조건 나스닥이랑 S&P 500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된다길래 들게 되었습니다. 네. 잘 모르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좋아서 예정금보다 수익률이 좋아서인데 앞서도 질문 중에 학자금 대출처럼 특정 대출은 안 갚고 굴리는 게 좋습니다.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출은 갚지 않고 다른 쪽으로 굴리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출을 가진 게 있는데 길고 끌고 갈 수 있는 대출이 있다면 그걸 갈아타고 대출금 내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어떠냐. 네.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금액이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장기적이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가 안 돼야 되는데 그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근데 대출 금액이 잔액이 2,6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매달 갚는 돈이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그거 뭐 줄이고 주식 투자 해봐야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 주식 투자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면 장기적으로. 네. 뭐 이거를 내가 20년, 30년 끌고 가는데 뭐에 투자할까? 그럴 때는 주식 투자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요거 지금 우리가 저축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족한 저축분을 수익률로 메꿔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금액이. 시드 자체가. 네, 시드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엔 소득이 문제예요. 뭐 원래는 이제 일을 18년 동안이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남편이 쉴 때 열심히 일하다가 못 견디고 나오시면서 남편이 다시 일을 하게 된 이런 상황. 그쵸. 그리고 다시 일을 하셔도 되는데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옵니다. 예, 봅시다. 그럼 그러면. 뒤에까지 한번 예, 보도록 예. 할게요. 그간 돈을 모으지 못했던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작진이 추가 질문을 했나 봐요. 네. 맨날 이렇게 화내시니까. 댓글도 안 보시고 화만 내시니까 이건 추가 질문을 했네. 추가 질문이 있었어요. 네, 네. 추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네. 어머님의 빚 변제와 여행인 것 같다고 합니다. 돈을 못 모은 이유가. 네. 저는 결혼을 할 때도 다른 건 다 생략해도 신혼여행과 지분 포기를 못했었을 만큼 여행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서 그걸 여행으로 풀어왔는데요. 연 1억
1회 무조건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 35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하고요. 지금은 블로그 수익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녀온 여행 경험을 글로 써서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액이지만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 점점점 또 유튜브는 레시피, 부업, 생활비 절약하는 꿀팁 이런 주제로 매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소득 활동을 시작해서 저희 가족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치만 출산휴가 1년을 제외하고는 18년 동안 일만 하면서 쭉 달려왔고 저도 잠시 휴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딱 1년만 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힘들면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얼마든지 저는 아이고 쉬시고 다시 우리 리프레시 하셔가지고 파이팅 합시다 할 텐데 그럴 만한 상황인지는 한번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쉬어도 1년을 되는지. 쉬는 거면 네. 1년 동안만 저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저축, 소비 이거의 문제보다 다시 그러면 1년을 쉬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느냐. 1년이라는 공백을 가지고도 취업이 보장이 되는지. 예, 쉬운 그런 직종들이 있고 예를 네. 들어 뭐 간호사 같은 분들 간호사의 직업의 장점이 어느 지역에 가나 병원은 있고 맞아요. 큰 병원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소득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그쵸, 내가 네. 예전에 이만큼 받았었는데 이제는 요만큼밖에 못 받네. 그거에 좀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맘만 먹으면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네. 그거 장점은 있는데 그런 일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쉬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끊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로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정 지출 상세 내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남편분께서 외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월 소득이 380에서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주거비가 96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대출금은 약 73만 원, 관리비는 약 23만 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식비는 63만 원이고요. 3인식비며 일주일 15만 원을 목표로 집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외식은 주 2회 블로그 체험단 당첨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월 30만 원 정도의 외식비를 절약 중. 좋습니다. 그렇죠. 교통비는 만 원에서 2만 원 든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대중교통 비용 그리고 남편은 본인 용돈으로 K패스를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차를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신생아이 때 카시트만 구매해서 필요할 때만 소카, 그린카를 렌트해서 야. 카시트 탈부착하면서 그걸 지내왔습니다. 봐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까. 야. 차가 애가 있으면 차가 꼭 필요한 거 아니야. 야, 이런 거 이렇게도 돈을 아낄 수 있네요. 생각도 못했네. 야, 카시트만 구매해서. 그러니까요. 오. 보험료는 월에 62만 원. 이게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죠? 보험료가 62요. 일단 본인 아내분께서 약 36만 원인데요. 건강보험 9만 원, 안보험 플러스 실비가 27만 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이는 각각 합쳐서 네. 약 26만 원이고요. 야. 남편 실비 3만 원, 운전자 보험 만 원, 종합보험 20만 원, 아이 실비 2만 원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통신비는 6만 원인데요. TV, 인터넷 4만 4천 원, 휴대폰 요금이 14,000원입니다. 와, 이게 남편과 본인 알뜰폰 사용하고 있고요. 남편은 예. 알뜰폰 요금이 1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뜰폰 요금제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알뜰폰도 LG께 있고 SK망 쓰는 게 그쵸. 이렇게 있잖아요. 별로 이제 사용자가 별로 없는 망들. 네. 여기서 이제 고객 유치를 위해서 다른 거 쓰다가 여기로 넘어오시면 3개월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100원? 통신료 100원. 와. 그리고 또 갈아탈 수도 있거든요. 네. 요거 이용하시는 거 상당히 저는 추천. 가족끼리 묶여있고 인터넷 묶여있고 이래가지고 할인 받는 게 많지 않으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렇게 알뜰폰을 쓰셔가지고 하는 것도 추천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네. 저축은 따로 지금 못하고 있다고 했고요. 한 달 생활비가 월급과 빠듯하게 맞춰져서 저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남는다면 ISA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네. 25년 퇴사와 함께 개설해서 얼마 안 됐다고 하고요. 기타 124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요. 부부 용돈 본인이 10만 원, 남편은 20만 원이라고 해서 총 30만 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학원비가 27만 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료는 5만 원인데요. 챗 GPT 그리고 캡컷 이라고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나가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 또 이걸로 이제 유튜브를 네. 하시는. 퇴사 후 블로그 및 유튜브로 부업 중인데요. 소수의 15만 원 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구독료를 싫어하셔서 조금이나마 변명을. 근데 이거는 투자잖아요.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서 교통비 드린 것처럼 그쵸.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모임비 2만 원 나가고요. 기타 의료비, 생필품 등 카드값 평균 60만 원 나간다고 합니다. 경조사비는 특정 일에만 나가고 있는데 1년에 120만 원은 일단 고정으로 나가고 있다고 해요. 네. 아까 부모님의 생신과 어버이날 등이 있고요. 이번 5월에는 어린이날 조카들 용돈으로
생활비에서 오버가 돼서 가지고 있던 금 2돈을 팔았다고 합니다. 조카들 용돈 주려고 금까지 팔아요. 예. 마음이 엄청 따뜻하신가 봐요, 이분은. 다 도와주고 예. 용돈도 주고. 크게 막 소비해서 지금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심지어 이제 경조사비 뭐라든가 아니면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이거 생각해서 1년에 120만 원 고정으로 해놓고 하루 한 달에 10만 원 빼고 사실 이 기타로 나가는 돈 124만 원이 커 보이지만 이게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네. 기타 의료비 뭐 이런 것들도 매달 쓰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뭐 간헐적으로 꼬박꼬박 써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얘도 줄일 수 없는 돈들이고 이런 거 줄이려면 그냥 그때 그런 뭐 예를 들어 의류비 옷을 살 때 조금 싼 거 사는 거 이 정도만 막을 수 있지 아예 옷을 안 산다거나 맞아요. 뭐 양말이 빵꾸 나는데 맨날 기워서 신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크니까 학원 계속 사요. 그래서 옷도 계속 사야 돼요. 그리고 학원비 들어가는 거 이것도 못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용돈하고 외식비밖에 없어요. 근데 외식비 극도로 줄이고 있죠. 완전. 예, 용돈도 본인 10만 원, 남편 20만 원, 요 정도는 있어야 돼요. 개인 돈이 요 정도는 있어야 그쵸. 무슨 일에 나도 이거 모아놓고 대비를 하고 하지.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없고 그냥 눈에 밟히는 거 주거비, 대출금. 처음에 대출을 왜 15년 원리금 균등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75만 원씩이나 내게끔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 차라리 그리고 지금 여유가 안 돼서 이제 문제이기는 할 것 같은데 이사를 가시는 것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면 30년이 넘어서 리모델링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또 큰 돈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뭐 주거지도 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73만 원 정도씩 내실 정도라고 하면 뭐 한 1억 중반 정도, 1억 5천 요 정도 이제 대출 받으면 나올 정도의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네. 70만 원 남짓한 돈은. 그러면 이분들 지금 집 팔아가지고 3억 초반이니까 한 3억 정도 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3억 정도에 플러스 1억 5천 대출 받아서 4억 5천짜리로 이사 갈 수도 있는. 네, 그것도 지금부터 감안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뭐하고 2주 나오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지금부터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그렇게 하면 대출금 크게 부담 없이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줄일 수 있는 건 뭔지 찾아보고 저축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보험료. 보험료 건강보험 9만 원이 이게 아마 그러면 혹시 국민건강보험인지 그렇죠?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따로 회사를 안 다니고 계시니까. 안 다니고 있는데 소득이 없으면 남편분한테 얹혀가지고 피부양자로 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블로그 및 유튜브를 하면서 사업소득이 꾸준하게 생기는 게 있어서 신고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치고는 좀 많이 냅니다. 한 달에 15만 원 벌고 있다고 하는 거 치고 네.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을 이렇게 낸다는 거는 전화해서 바꾸세요. 좀 이상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한 100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이 정도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보험료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민영보험을 건강 관련된 보험이어서 질병보험이죠. 그거를 9만 원으로 부르는 거라면 자, 이 9만 원하고 뒤에 암보험과 실비를 합쳐서 27만 원짜리를 갖고 계시다. 엄청 비싸다. 너무 비싸요. 이거 아마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다 사망보험금 왕창 들어있고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보험은 비용이고 버리는 돈입니다. 비용 회계상으로도 비용. 이거는 저축이 아니에요. 이걸 깨면은 돈이지만 우리가 보험을 깨려고 가입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돈은 그냥 고스란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까운데 만기한급형으로 해야지.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내고 만기까지 살아남아야 그 주는 그 돈 받을 의미가 없죠. 네. 이거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늘 아까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엔 27만 원 이거 너무 비싸요. 근데 만약에 보험을 깨서 그 보장을 못 받는다 그럼 아쉬울 수 있죠. 문제는 그럼 지금 건강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 미래의 건강 상태를 지금부터 유지를 잘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지. 저는 건강보험이 9만 원짜리에 웬만한 거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비하고 암보험 합쳤을 때 27만 원도 그럼 실비 얼마에 뭐 사망보험금 플러스 뭐 암 진단금 이것저것 다 들어있을 텐데 다이어트 하셔라 다 깨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이 안에 진단금 한 2, 3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증권을 보면 오른쪽에 뭐 가입 금액 혹은 이제 보험금 뭐 이렇게 나오는 그 금액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1,000단위가 넘어가는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무슨 암 입원비, 암 수술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액으로 한 100만 원 언저리에서 나오는 그 이하 단들은 다 빼세요.
그게 왜 빼냐면 확률이 높으니까 찔끔 주는 거죠. 그쵸. 네. 맞아요.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이거를 막 3천만 원짜리 골절 진단비가 있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가입해서 역선택을 할 겁니다. 그쵸. 네. 근데 해봐야 이거 골절 진단비 나오는 거 한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확률이 높으니까 진단금도 적게 주고 뭐 요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없으면 가정경제가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소소한 진단비나 수술비나 입원비 없으면 아쉽기는 해요. 그쵸, 아쉽죠. 근데 암 입원비 하루에 뭐 2만 원 나오는 거 3만 원 나오는 거 그거 없다고 암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몇십만 원이 되는 거니까 보험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 좋은 보험을 갈아타고 막 하고 할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보험에서 불필요한 것부터 그냥 덜어내자. 그래서 보험료 수준을 맞추는 거 지금 이분 40대 중반? 네. 그러면 10만 원대 중반이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깨고 다 새로운 걸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예전에 가입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보험일 테니까 네. 본인 보험 한 10만 원 수준으로 맞추기. 그럼 여기서 한 26만 원 남기는 걸로. 맞아요. 네. 그래도 엄청 크다. 그 정도도 이거 비싼데 한 10만 원 정도로 낮춰서 여기서 20만 원에서 최소한 25만 원 정도는 확보하는 걸로. 그 남편분하고 아이 합친 게 26만 원인데 남편 실비 3만 원? 이거 아마 단독 실비겠죠? 네. 운전자 보험 만 원, 이것도 자동차 보험에 포함시키면 줄일 수 있는데 예전에 좋은 거 가입했다면 어쩔 수 없고 종합보험 20만 원. 이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여기에도 막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합보험은. 이것도 남편분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 보험도 이거 남편 실비하고 운전자 빼고 이 종합보험만도 한 10만 원 초반대 수준으로 맞추세요. 그걸 목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 실비 하나 정도 들어놓은 거, 있어야죠. 뭐 요거는 있어야죠. 네. 그러면 여기서 줄이는 것도 한 10만 원, 한 25만 원,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여기 생기잖아요. 그거를 자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출발이. 네. 그런데 노후 대비라고 해가지고 뭘 특별히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쓸 목적의 어떤 통장, 계좌 이런 것들은 없어요. 물론 연금저축 계좌를 잘 떠올리실 텐데 연금저축 계좌는 마침 맞게 그때 쓰면 혜택을 주는 계좌일 뿐입니다. 네. 그게 노후에 특화된 상품이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노후에 잘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안 맞냐? 노후에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생활비? 절대 모르죠. 그쵸. 이거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 뭐 아무리 좋은 AI를 활용해가지고 무슨 몇 날 며칠을 갖다 고민하더라도 내가 노후라는 시점에 한 달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돼요. 그게 어떤 자료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쵸. 중간에 무슨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지금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돈 저축하고 최선을 다해서 불리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겁니다. 수능 볼 때까지 수능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60세라고 예를 들자면 노후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가 그때 가서 내가 모아놓은 돈, 필요한 돈 이걸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꺼내 쓰는 거예요. 네. 꺼내 쓰는 건데 문제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이 세액공제 상품들은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 가서 제약이 걸리죠. 한 1년에 1,500만 원까지밖에는 못 써요 라는 제약이 걸리니까 나는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심지어 60세에 은퇴해서 65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유연하게 유동성이 확보가 안 돼요. 여기는 깨서 쓰게 되면 손해를 보니까 그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렇게 소득공제 받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 받는 쪽으로 연금저축 계좌도 또 가지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런 거에 돈을 묶어놓는 게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장기 목적으로 좀 오랫동안 투자할 목적으로 그런 계좌에 세금을 조금 절세하려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샀다 팔았다 할 때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건강보험료 좀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 계좌에 넣는 건 좋지만 난 이 돈 노후에만 쓸 거야 라는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스텝이 엉켜요. 꼬여요.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택처럼 주택은 지금 이분들 갖고 있는 게 2억대 후반, 3억대 초반 뭐 예를 들어 3억이라고 쳐요. 3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지만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얘는 팔기 전까지는 숫자상으로만의 자산입니다. 못 쓰는 돈. 연금도 그런 식으로 박혀버려요. 내 돈이긴 한데 못 쓰는 돈. 그러면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자산이 없는데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빚내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그만큼 위험한 게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아예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쉬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는 아니에요. 아니어서 1년은 쉬셔도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1년을 쉬죠? 그러면 노후에 1년을 더 일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더 일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진짜 쉬고 이게 리프레시 돼가지고 혹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는데 더 탄력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쵸.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 회사 생활에 조금 진저리가 나서 해가지고 쉬는 거라면 쉬면 쉴수록 그게 너무 좋을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다시. 쉬어봤었는데 네. 아, 저걸로. 그, 예. 네, 출산해야 돼가지고 저 20대 되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쉬어봤는데 처음엔 제가 우울할 줄 알았어요. 일을 안 하면 우울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울한 순간이 오죠. 다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1년 쉬면 다시 적응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 그간의 커리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맞아요. 1년 쉬었을 때 다시 재고용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 재취업에 문제가 없느냐. 그게 좀 걱정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쉬셔도 되는데 쉬시는 동안 그냥 풀어져서 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블로그나 이거 하는 것처럼 무언가 굴은 계속 파야 됩니다. 그쵸. 만약에 맞아요. 취업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쪽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적인 개발은 하셔야 되고 하시면서 네. 조급하면 망합니다. 괜히 대출 뭐 긴 걸로 갈아타가지고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해볼까요? 심지어 주식도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모르면 무조건 나스닥 S&P 500 한다. 예,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야 모르는 분들은 S&P 사세요가 아니라 모르는데 주식을 하고 공부를 싶으면 예, 그 S&P 500이라도 사세요지. 그 1년 쉬시니까 이때 딱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네, 관심을 가지고 공부라는 게 뭐 책 사가지고 막 책 사놓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런 유튜브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S&P 500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S&P 500을 추종하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해외에 상장된 거와 국내에 상장된 차이점들은 뭔지 그냥 이 컨텐츠를 보다가 중간중간 생기는 단어, 뭐 내가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표현들이 나오면 그거 메모해놨다가 찾아보세요. 맞아. 심지어 요즘엔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맞아. 얼마나 잘 다 설명해 주는지 알려줘요. 다 알려줘. 공부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구독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챗GPT 구독도 하고 있으니까 돈 내고 하면 얘 거짓말 안 하죠. 그쵸. 거의 안 할걸요? 돈 안 내면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유튜브 찾아보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 지수를 모르겠으면 지수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 종목하지 말고. 네. 그러면 지수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수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위험한 건 없나?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게 우상향한다는 전제가 맞을까?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 한 2000포인트대에서 진짜 장기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수 투자를 한다면 이건 또 맞나? 그쵸.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부인 거예요. 그런 거 접근해보고 내가 그럼 S&P 500이나 뭐 이런 거 투자하려면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어떤 ETF로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것들 준비를 해놓고 지금은 뭐 보험료 정도 줄이는 수준 그리고 이사 준비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집에 대출금이 다 갚아가지고 이제 거의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걸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요? 깔고 앉아 있는 돈이잖아요. 이건 언제쯤 이런 상태가 완성돼야 되냐면 네. 은퇴쯤 그 전까지는 우리 대출은 그냥 쭉 내는 주거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네. 끌고 가셔야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굳이 내 자산의 대부분이 거의 99%가 집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네. 그런데 그걸 깔고 앉아 있어. 활용을 못하는 자산이니까 굳이 그러진 마셔라. 그리고 이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여유가 지금 내고 있는 대출금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로 이사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사 가실 준비와 준비를. 마음가짐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1년 아니면은 조금 단축하셔서 같이 돈 버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지금 상황에서. 최고 베스트예요. 아무리 주식 줄이는 수익률 것보다. 30만 원을 맞아요. 10배 수익 내봐야 300만 원입니다. 근데 10배를 수익 내는 게 그게 쉬워요? 시간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 3년 만에 10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00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어디 취업해가지고 한 달이면 버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35만 원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한 주도 못 사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돈이에요. 네. 너무 지금은 귀여운 돈. 그거를 쥐어 짜내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는 건 크게 보면 길게 보면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소득을 늘리는 거. 지출 줄이는 건 잘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소득을 늘리는 것과 지출을 줄이는 것 중에 쉬운 건 지출 줄이는 건데 이미 허리띠 꽉 졸라매고 계세요. 여기서 뭐 더 뭘 줄여요? 네. 더 줄이면 조금 이제는 슬퍼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식비도 너무 많이 잘 줄이고 네. 계시고. 여기서 더 줄이려고 노력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게 스트레스로 와요.
애들 교육비 같은 거. 이게 중학교 들어가서 교육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짜증이 납니다. 그럼 쓰기 싫어서 아깝다라기보다 내가 이 정도 지출을 못하나? 더 좋은 거 못 해주나? 뭐 이런 짜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에 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건데 그러려면 지출 줄이는 건 이제 끝났고 이제 보험료나 그런 건 아끼시고 소득 늘리는 거에 1년 정도 꼭 쉬어야 된다면 쉬지만 그거 한 10개월 정도만 쉬면 안 될까요? 2개월 못하고 2개월 줄여서 2개월 줄여서 18년 동안 일하셨으니까 한 10%만 줄여가지고 사실 18년 일했으면 18개월을 쉬어야 되는데 왜죠? 그냥 그죠? 그냥이잖아요. 내 마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니까 사실 일하는 게 제일 좋긴 제일 좋아요. 해요. 근데 사실 그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지금이에요. 나중엔 60세, 65세가 되면 일하고 싶어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구간이 와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길게 가지시지는 마시고 소득 늘리면 다 해결된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괜히 조바심 가지고 뭘 하다가는 그때 망가집니다. 뭐 이게 어설프게 주식 투자하려고 했다가 지금 한 달에 50만 원 막 이러면 이게 얼마나 피 같은 돈이에요. 그걸 갖다가 주식에 넣어가지고 물려가지고 하이닉스가 200만 원 갈 줄 알았는데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200만 원 갔다 왔죠. 그러니까 갈 줄 알았는데 또 갈 줄 알았는데 이러는 거. 지금 이 저점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 있으니 네. 그러면 그게 급한 게 아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분은 비상금이나 예적금이 없잖아요. 보험료를 줄여서 뭐 한 달에 3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비상금으로 그게 넣을까요? 1번이죠. 사실 비상금으로. 비상금이 모든 어떤 가정이든 비상금이 1번이에요. 특히나 이제 소득 구조가 불안하거나 소득이 들쑥날쑥한 공무원분들이 그러거든요. 네. 진짜 뭐 1월부터 12월까지 놓고 보면 평균 소득 대비해가지고 막 이래. 이런데 그런 가정일수록 비상금 규모가 커야 됩니다. 커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크게 돈 들어갈 일 없다면은 뭐 특별히 비상금을 많이 늘려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치, 두 달치 정도의 월급 정도는 갖고 계셔야 이런 비정기 지출에 대해서 대응은 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 두 돈 파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죠. 조카들 용돈 어린이날 5월 5일 2026년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조카들이 아직도 어린이라면 찾아오잖아요, 매년. 네, 아직도 어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내년에도 줘야 되고 내후년에도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어버이날 이런 것도 계속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상금은 갖고 계시지 않으면 금 있는 것도 다 팔게 됩니다. 그거 잘 생각을 하시고 너무 조바심 내지는 마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화 안 냈다. 성공. 네, 성공. 왜냐면 너무 지출을 잘 줄이고 잘 줄이고 계시니까. 계세요. 네. 근데 조바심, 노후 대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이런 노력과 이런 거 하는 것 자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노후 대비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40대 중반이면 15년이나 남았잖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충분하니까 조바님 내시고 내년부터 일 시작하면 그럼 뭐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리리 부부님의 사연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